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자, 중3과학 2학기 기말고사로 이제 중학교 과정 아듀죠. 예, 아듀입니다. 여러분들 요 마무리 피니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 뭐 중학교를 졸업해도 우리 또 고등학교 갈 거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과학, 특히 물화생지 여러분들 열심히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선배 때는 많이 어렵게 공부했던 내용인데 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물리학 단원이 여러분들이 하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계략적인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이 중학교 과정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좀 요거에 대해서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또 자세히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요 강의들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녀석이 보존된다는 게 포인트고 그 보존되는 거 안에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전환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도 공부했지만 여기에 F란 힘을 가해서 2를 했어요. F란 힘으로 S만큼 밀어서 2를 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여기 S만큼 갔어요. 그럼 여기 2를 했죠. 그러면 이 2란 양, 자 이렇게 2란 거를 W로 표시할게요. 그럼 무조건 2를 하게 되면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또 공부했지만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경우와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 따져봤죠.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동거리가 있어야지 결과가 있어야지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이런 결과가 있다 보면 위치 변화가 있었죠. 그럼 얘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빠르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얘에 대한 얘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양으로 나타내는 게 질량이고요.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걔가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100이라는 일을 투입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죠. 그런데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과학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요술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100만큼 일했으면 100만큼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0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 100 어디 갔어요? 100은 0. 말도 안 되잖아. 100은 0 나와. 그렇죠? 예. 100은 0 말 안 돼. 그럼 여기 100이라는 애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장된 에너지 혹은 장전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는 게 권총이죠. 여기에 용철이 들어있고요. 총알이 있어요. 얘를 장전을 해가지고 100만큼 일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압축돼서 총알이 이렇게 장전돼 있죠. 그럼 얘는 얼만큼? 10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정지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해준 100이라는 여기 에너지 어디 갔어? 딱 보면 뭐가 여기 보여요? 용철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아주 그냥 기회를 노리고 있죠. 하면서 그쵸? 발사만 해봐 그냥 막 이러면서 그게 100만큼이 저장돼 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방아선을 당기게 되면 용철이 다시 펼쳐지면서 용철은 정지하고 최종적으로 총알이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100.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100이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0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때는 잘 보게 되면 여기에는 용철 같은 어떻게 이거 우리가 보존력이라는데 용철 같은 힘이 용철 같은 애가 여기에 에너지를 100만큼 저장하고 있다가 이 녀석이 기회가 되면 얘가 풀리면서 얘가 0이 되면 다시 100으로 돌려주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긴 하지만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요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력이 이런 용철과 같은 탄성력의 일을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지만 여기 지구에는 용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용철. 얘를 F란 힘, 그렇죠? 요게 이제 F란 힘이 중력이라서 9.8m, 그걸 선생님이 mg라고 항상 표현했죠. mg라는 힘으로 h만큼 들어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 F라는 힘으로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다시 이렇게 쓸게요.
F라는 힘으로 H만큼 들어올렸다. 이게 FS거든 사실. 근데 높이라서 H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때 요 F라는 것이 mg고 이 무게만큼의 힘으로 H만큼 들어올렸다. 그럼 얘가 이만큼 들어올렸어요. 그럼 용철이 이만큼 펼쳐지는 거라. 보이지 않는 용철이. 장전된 거야. 이만큼 들어올렸으면 얘는 분명히 일을 했죠. 100만큼 일을 했다고 하면 여기다 선생님이 100만큼 일을 했으면 얘는 100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정지해 있단 말이야. 어디 갔어 100이? 여기에 저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없었던 애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 용철이 다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다 어떻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릴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다고 하는데 올라가면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 중력 용철이 늘어나서 최고점에 가면 결국엔 정지하게 돼 있죠. 그럼 만약에 100만큼 일을 해서 얘를 던져 올렸으면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100 어디 갔다? 여기에 100으로 저장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용철이 어떻게 돼? 계속 잡아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질 때 용철이 다시 원상태로 가면서 0으로 가게 되면 이 용철이 가지고 있던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 다시 공한테 돌려준다니까. 그래서 공의 운동 에너지가 100으로 이게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롤러코스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중력 용철이 있어요. 이만큼 장전돼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큼 장전돼 있어요. 이때 정지해 있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두 개 합은 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얼마큼 풀렸어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당하는 게 풀렸죠. 이게 30만큼 풀렸다고 해봐요. 그럼 얘의 위치 에너지는 70만 남아요. 대신에 풀린 만큼 30만큼이 뭐라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원래 100과 동일해요. 다 풀렸어요. 그럼 얘 저장된 위치 에너지는 0이죠? 그때 그러면 이 용철이 이만큼 저장하고 있었던 양이 얼마가 되냐면 100만큼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되고 다시 위치 에너지 0이 돼서 얘네들의 합은 100으로 일정해요. 이게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만큼 늘어났죠. 그러면서 여기가 40만큼 저장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나머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60만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40만큼 얘가 먹어버린 거예요. 저장을 하면서. 그럼 얘가 60만 남는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0이었던 애가 30되고 100되고 60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0이었던 애가 70되고 0되고 40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가 전환, 그리고 얘네들의 총합을 봤을 때는 항상 총합이 100이라는 것이 보존. 이 얘기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진자 운동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용철이 있는 거예요. 중력 용철 때문에 올라갔죠? 그럼 요 높이에서 얼마만큼?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늘어난 만큼 운동 에너지를 여기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내려올 때는 그만큼 이 용철이 풀린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만큼 늘어나니까 용철, 위치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중력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중력 위치 에너지로 다시 내려올 때는 풀리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진자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그럼 항상 보존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로지 중력 용철이나 탄성력 용철이나 아니면 전기력 용철 같은 그 특수한 힘에서만 그렇고 다른 힘, 공기저항이나 마찰력 같은 게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얘기도 이어서 할 건데요. 우선은 요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선배들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지만 고등학교로 다 넘겼어요. 근데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으면 지금 좀 하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또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찾아봐서 하면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시험 때니까 핵심만 짚으면 코일이 있죠. 거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발전기 원리예요. 코일에다가 자석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는 방법은 코일의 자석을 상대적으로 계속 운동을 시켜야 돼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왜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합이죠. 위치 에너지가 있건 없건 어떻든 운동 에너지에 대한 거라고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그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를 운동시켜서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에너지를 전환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는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해서 자석을 넣다 뺐다 해줘서 전기를 유도시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거꾸로도 가능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완전 구조가 동일한데 대표적인 게 모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동기.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돌아가죠. 여기서는 운동을 시켰더니 전기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모터는 전기를 넣어주니까 얘들이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전환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들은 전환이 용이해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빛 에너지로 또 바뀌고 운동 에너지로 또 바뀔 수 있고 화학 에너지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전기에 꽂아서 난로 연결하면 열 에너지 발생하는 거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 빛 에너지, 또 여러분 동영상 틀면서 소리가 나오면 소리 에너지도 일부 바뀌는 거고 아까 봤던 모터 같은 경우 운동 에너지, 그렇죠? 뭐 화학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이라고 해서 아까 역학적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금부터 차이를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내가 100만큼 일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돼요. 근데 100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50만 됐어. 나머지 50은 어떻게 된다? 잘 보면 중력 같은 애들한테 보이지 않는 중력 용처럼 일을 해서 50만큼이 저장돼 있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말고 중력 말고 다른 애 핸드폰 같은 걸 예를 들어 모터를 돌리거나 이렇게 되면 100만큼 일을 시켰는데 운동 에너지가 4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예를 들어 5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나머지 10이 없어졌잖아. 그 10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얘가 뜨거워지면서 열 에너지 10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그럼 잘 봐요. 이게 이제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이때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지금 부족하지만 여기는 열 에너지까지 포함시키면은 어떻든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해요. 항상.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환은 되지만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됐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합만했기 때문에 원래 100이었지만 얘네들을 합하면 90이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전환하더라도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바로 뭐냐면 중력 외에 다른 힘들이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나 혹은 또 다른 힘들이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약간 말장난 같아요. 모든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안 돼요? 된다. 그게 어떤 에너지로 바뀌더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에너지 합을 구하는 거는 보존이 돼요. 그런데 중력에 다른 힘들이 일을 하게 되면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이렇게 다른 걸로 운동 에너지는 관련 없고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만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로지 중력만 작용했어. 혹은 탄성력만 작용했어. 전기력, 탄성력과 전기력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중력만 작용해서 일을 했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안 돼? 보존된다. 그런데 다른 힘들이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안 돼? 안 된다. 왜 그렇죠? 다른 힘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이 일을 했을 때는 에너지는 보존돼 안 된다? 보존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는 열 에너지, 빛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 안 되지만 그래도 에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성립한다.
아시겠죠? 그거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비 전력을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때만 나오는 거고, 이건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빠지는데, 전기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에서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를 구하는, 이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에너지를 다룰 수 있으면 그냥 물리학 공부 끝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다룸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번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다룰 때 돈을 주고 삽니다. 에너지를.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전지 돈 주고 사죠? 왜냐하면 건전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돌릴 수 있는 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 때도 고용주가 돈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사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일을 할 거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돈을 주고 산다. 그때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돈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바로 전력량입니다. 전기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떤 그 전기 제품이 있으면 그 전기 제품이 에너지를 얼마큼 쓰냐를 1초당, 이거 초예요. 1초당 에너지를 얼마큼 쓰냐라고 하는 게 전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 전력 해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죠? 1초당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일을 잘하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을 소비 전력 뭐 1등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전력을 P라고 나타내요. 1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느냐.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그만큼 먹는 거예요. 내가 100만큼 에너지를 일을 하려면 100만큼 먹어야 돼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 힘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얘가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1초당 전기 에너지를 구하면 전기세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1초당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불 켰는데 1초당 그거를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썼냐 그러면 하루 종일 불 켜놨으면 이걸 1초를 24시간을 계산하려면 이거 얼마나 숫자가 커져 버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라는 것을 지금 요거 1초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몇 시간 동안 틀어놨느냐 시간당으로 바꾸자. 그래서 시간을 곱해주는 게 바로 전력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여러분 선배들 때는 구했지만 이 전력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5시간 틀었다 그러면 그냥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조금 어렵게 내면 뭐 1초당 뭐 200줄의 에너지를 쓴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1초당이 아니고 5초에 200줄의 에너지를 쓰는 애가 있다. 그러면 1초당은 얼마 쓰냐면 40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40이라는 1초당 40이라는 쓰는 것을 만약 10시간 틀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주게 되면 400 와트 아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한 문제 나오겠죠? 계산하는 거 그냥 산수 문제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특성. 이 단어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요, 뭐 별의 단편적인 특징들 그게 아니라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별이 워낙 멀리 있잖아요. 그 거리를 오늘날 재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이 시점에서. 근데 옛날에 기술이, 이런 측정 기술이 없을 때도 우리 선조들이 별까지 거리를 거의 정확하게 다 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쟀느냐? 그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멀리 있는 애 거리를, 길이를 어떻게 쟀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단서들,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연주시차라는 거 있죠?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거리 구하는 거예요. 별의 밝기라는 게 나오는데, 얘도 거리 구하려고 지금 아이디어를 막 도입하는 겁니다. 또 하나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도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이 세 가지가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를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거리 구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첫 번째는 연주시차를 활용합니다.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공전할 때, 그때 별을 봤을 때 그때 시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있는데, 자, 여기 S란 별이 있죠. 지구에서 이 별을 보게 되면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S라는 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여요. 6개월 뒤에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이 위치에 갔을 때 똑같은 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 보게 된 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처음에 보였던 별이 여기인데 나중에 볼 때 별은 여기니까 이렇게 별이 이동한 걸로 보여요. 내가 움직였지만 나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별이 이동했다고 보인다. 이때 그 이동한 각도 있죠. 이 각도 여기라고 표시할게요. 이걸 시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보다 지금 더 멀리 있는 별을 볼게요. 지금 이 별이 여기 있었는데 더 이만큼 멀리 있는 별. 그럼 여기 있을 때 이 별을 보게 된 별이 여기 있다가 6개월 지나서 이렇게 보면 별이 이렇게 돼서 별의 이동이 더 작아졌죠. 즉, 요 시차가 크게 되면 가까운 별이고 시차가 작게 되면 먼 별이에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 관계를 나타낸 건데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대라는데 이거는 여러분 바로 실험해 보면 돼요. 손가락 있죠. 여러분 두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좀 혐오스럽지만 이렇습니다. 손가락을 요 눈앞에다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원 하고 쓰고 난 다음에 왼쪽 눈 오른쪽 눈 번갈아가면서 떴다가 맞다 해보게 되면 얘 손가락이 슝슝슝슝슝 움직여요. 시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팔을 뻗어가지고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슝슝슝슝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멀리 있을수록 시차가 작게 나타나요. 가까이 있을수록 시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좀 주의할 사항이 이 전체가 시차라고 하면 연주 시차는 이 절반입니다. 이 절반의 각도를 연주 시차라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각도를 구하게 되면 각도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삼각비. 그러면 삼각비를 이용하려면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로 하게 되면 또 어차피 절반 나눠서 직각삼각형으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시지 않죠. 우리가 이 삼각비를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시차의 절반을 끊어서 그냥 직각삼각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바로 연주시차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문제에선 잘 안 나오지만 우리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 지구학 파트에서 연주시차는 또 지구공전의 증거라는 이러한 사실로도 우리가 이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있는 별이 계속 여기 있게 보이게 되고요. 이 별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멀기 때문에 거리적인 감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돌면서 시차가 발생해서 이 시차와 반비례, 연주 시차의 반비례한 값으로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디어 말고 또 하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밝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또 하나 뭐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빛이 퍼지면서 주변에 예를 들어 전구를 하나 켰으면 주변의 공간으로 다 퍼지죠. 빛이 레이저처럼 이렇게만 뻗어가진 않단 말이에요. 레이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빛이고 일반적으로 불을 켜게 되면 방에 불을 켜게 되면 방 안의 공간이 다 이게 환해지죠. 그러니까 빛은 3D 공간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처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긴 하지만 이 부분만 보죠. 이 부분만 요만큼을 채우다가 더 멀리 가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을 더 채워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더 가게 되면 더 많은 공간, 면적을 채워야 된다. 그럼 빛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채우고 가다 보게 되면 멀리 갈수록 채우는 양이 많아지니까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옅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진하죠.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을 채우려면 점점 옅어진다. 그래서 이 밝기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인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면적을 채우면서 가니까 가로, 세로 하니까 곱해주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밝기는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곱 형태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별까지의 거리와 밝기를 이용해서 밝기가 점점 뚝뚝뚝뚝 어두워진다면 멀리 있는 별이고 그리고 밝기가 밝다 그러면 가까운 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주의할 거는 이게 제곱 형태로 된다는 거 알면 되겠고 그 밝기를 갖다가 매번 우리가 나타내기 힘드니까 아예 기준을 만들자고 해서 등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밝기 정도를 숫자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밝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밝은 애는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어두운 거니까 등급을 나타내면 그 등급으로 우리가 얘가 멀리 있는지 가까운지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가장 가까운 별을 1등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2.5배씩 어두워질수록 등급을 한 등급씩 올려서 6등급까지. 그래서 이 사이가
100등급, 그러니까 100배 차이가 납니다. 밝기가. 아시겠죠? 그럼 1등급보다 2.5배 밝은 별은 뭐라 그럴까요? 0등급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0등급보다 2.5가 더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등급, 6등급보다 2.5배가 더 어두운 거는 7등급.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체크해야 돼요.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등급이란 건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응? 선생님이 항상 이거 얘기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급수, 뭐 등급 이런 게 숫자가 큰 게 좋으냐, 뭐 레벨 같은 경우는 1, 2, 3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거잖아. 레벨 1은 기초라고 한다면 레벨 5는 그래도 고급 단계잖아. 근데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주 우리나라 청정지역, 강원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에서 유기농 풀만 먹고 자란 우리나라 최고 등급의 한우 17등급. 이상하잖아. 1등급 돼야 되는 거야.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야. 그보다 더 좋은 건 특등급, 그게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됐죠? 그래서 이 등급을 매겨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5등급보다 2등급짜리가 밝은 별이니까 더 가까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최종 목표는 지금 거리 구하기 하고 있어. 계속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만 하면 사실은 뭐 밝게 보이는 애들은 가까이 있고 어두운 애는 멀리 있다, 이거는 다 좋은데,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볼 때, 그렇지, 별의 밝기가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똑같은 밝기라면, 밝기가 다 똑같아. 그럼 밝게 보이는 애가 가까운 거고 어둡게 보이는 애가 멀리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별의 밝기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등급이라는 건 밝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뭐냐면, 눈으로 볼 때 우선 밝게 보이는 거, 밝게 보이는 거를 등급 매긴 거를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그러고, 절대 등급은 10파섹의 거리에서의 실제 별의 밝기를 등급한 거라서, 이거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별의 밝기를 다 직접 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이야말로, 이게 절대적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10파섹 위치에서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야. 이건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거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건 실제 10파섹에서의 진짜 밝기. 근데 겉보기 등급은 얘가 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이는 거를 등급으로 매긴 거다.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하면 이제는 실제 거리를 우리가 잴 수 있는 거예요. 아까만 봤을 때, 아까 하나만 봤을 때는 실제 거리를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별들의 밝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네 둘이 이용하면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겉절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보세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에서 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해서 이것이 0이면 10파섹에 있는 별이 딱 되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가까운 별입니다. 가까운 별.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 된다는 거, 이걸 좀 체크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두 페스티벌. 대두 페스티벌. 선생님이 그 보면 알겠지만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 맨날 선생님이 얼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대두로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사진을 찍을 때 학생들이 다 하나 둘 하면서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럼 실제 얼굴보다 내가 크게 나오겠지. 왜냐면 애들은 작게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대로 자르려면 어떻게 되냐? 다 라인을 세워놓고 여기서 제자 이거야. 똑같은 라인을 놓고 여기서 사진을 번쩍 찍게 되면 이거는 실제 거기서 보이는, 같은, 여기서부터 사진 찍는 데부터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보이는 대로 얼굴이 큰 거잖아.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겉절이를 했을 때 0보다 작으면 가까운 별이고,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냐 하면, 10파섹일 때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별들 다 10파섹에 갖다 놨어, 과학자들이. 실제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 10파섹이 위치했을 때 밝기를 구했다고. 이게 이제 셰페이드 변광성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궁금한 친구들은 그 지구과학, 광생 클립 지구과학에서 이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험 강좌라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필요한 사람들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잘 보세요.
10화색에 있는 모든 별, A, B, C라는 별이 이렇게 있는데 A, B, C라는 별이 있는데 이 녀석이 10화색보다 A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C는 10화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봐봐요. 자, A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의 실제 밝기가 다 얘네들이 5등급이라고 해봐. 5등급, 다 5등급. 10화석에서 실제 5등급짜리 별들이야. 근데 얘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더 여기 있을 때보다 10화석이 있을 때보다 더 밝게 보여, 어둡게 보여? 밝게 보이지,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밝게 보이지. 꼬마 전구를 여러분들 멀리 있지 말고 여러분 눈앞에다 갖다 대봐. 하지마 직접. 눈 큰일 나. 엄청나게 눈부실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절대 등급이 5짜리인데요. 10화색에서는 똑같은 별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까이 오게 되면은 C등급, 즉 이 겉보기 등급은 등급이 어떻게 돼야 돼? 거봐, 헷갈리죠? 얘가 밝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작아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등급이 됐다고 해보죠. 이해갑니까? 그럼 봐봐요. 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즉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러면 10화색보다 여기가 지구가 여기 있으면 가까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 한번 볼게요. B. 원래 얘는 5등급짜리 별인데 실제 위치도, 그러니까 10화색에서 실제 별의 밝기가 5등급인데 여기 10화색 위치에 그대로 있으니까 겉보기 등급도 5등급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빼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죠. 그 0이 나온 거는 10화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밝기가 10화색에서 5짜리인데 더 멀리 있어. 10화색보다 멀리 있어. 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서 이 별을 보게 되면 원래 10화색에서는 5등급짜리지만 눈으로 볼 때는 10화색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어둡게 보이죠. 그럼 등급의 숫자는 커져야 된다. 그래서 8등급으로 보인다. 겉보기 등급은 8등급이야. 그러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5등급 하면 얼마? 3이 나오죠. 플러스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가 겉절이를 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면 10화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볼 때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보이는 이라고 되면 무조건 딴 거 보지 말고 겉보기 등급만 보면 돼요. 거기서 숫자가 가장 작은 시리우스가 가장 밝게 보이는 별입니다. 됐어요? 지금은 거리 안 물어봤어요. 밝기만 물어본 거야. 실제로 밝은 별은? 라고 물어보면 그럼 여기서 어두운 거 해보자. 실제로 가장 어두운 거 하면은 실제는 겉보기가 아니라 절대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 그럼 숫자가 어두운 거니까 제일 큰 거 뭐가 되겠어요? 2.2짜리 있죠. 알타이르가 가장 어두운 별이 되는 거예요. 실제 어두운 별. 됐죠? 그럼 이제부터 거리를 물어볼게요. 거리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 겉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1.5 빼기 1.4니까 빼기 2.9가 되겠고요. 0.8 빼기 2.2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4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0.1 빼기 0.3이니까 어떻게 돼? 0.2가 됩니다. 이거 빼기 실수하지 마세요. 2.1 빼기 3.7니까 더하기가 돼버리죠. 그러면 5.8이 되겠고요. 0.1 빼기 6.8이니까 6.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물어보면 무조건 겉절이를 해가지고 가까운 별은 숫자가 제일 작은 것 요거죠. 시리우스가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되고요. 가장 멀리 떨어지는 별은 뭐가 된다? 이 겉절이 했을 때 숫자가 제일 큰 6.9인 리겔이 가장 멀리 있는 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겠죠? 표 하나 주어지고요. 실제 밝기 물어볼 수 있고 밝게 보이는 거 물어볼 수 있고 거리 물어볼 수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태양은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로 엄청나게 밝게 보여요. 그런데 절대 등급은 그렇죠? 어때요? 별로 밝지 않은 별이죠. 등급이 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가까워서 그래요. 지구에서 가까워서.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북극성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7로 굉장히 밝은 별입니다. 근데 겉보기 등급은 어둡게 보여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나타낸 게 바로 요 겉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 문제는
별거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끝냈거든요. 앞서 봤던 연주시차랑 그다음 별의 밝기를 통해서 그다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걸 통해서 별거리 구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가장 기초부터 해서 제일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다양한 종류 우리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 정리해서 해놨고 거기 그 동영상을 클릭해 보면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동영상 클릭하면 그 동영상 설명에 문제집까지 제공했으니까 꼭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등급차를 이용한 별의 거리 이런 것들 검색하면 거기에 문제풀이가 나와요. 아시겠죠? 꼭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테마예요. 거리 구하기가 아닙니다.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별이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별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에너지. 그러니까 LED를 봐도 여러분 LED를 봐도 붉은색보다 파란색 쪽에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고등학교는 배우겠지만 이 에너지란 것은 이 진동수랑 빛의 진동수랑 비례해서 이걸 우리가 E는 하 F라고 하거든요. 하 F라고 쓰는데 이 F가 크면 클수록 파란색 계열이 되고요. 빛에서는 F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빨간색 계열이 됩니다. 소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진동수가 큰 거는 고음이 돼요. 고음. 반면에 진동수가 작은 거는 저음이 됩니다. 이런 과정 때문인데 이건 몰라도 좋으니까 우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빨주노초는 아니고 그다음 황백색, 흰색, 청백색, 파란색인데 주요 색들만 기억해 두면 돼요. 온도 낮은 것부터 살펴보면 붉은색, 그쵸? 노란색, 그리고 백색, 파란색 이렇게 다시 붉은색, 노란색, 흰색, 그러니까 백색, 파란색. 그럼 요 사이사이 껴들어간 거는 얘네들의 중간색이에요. 노란색과 붉은색의 중간이 주황색이고 백색과 노란색이니까 황백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색과 백색. 그렇죠? 파란색, 청색이죠. 청색과 흰색이니까 청백색 이름 붙이는 거니까. 됐죠?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별의 이 분광형이라고 해서 이거 맨날 중학교 때 외우라 그러는데 이거 왜 외우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외울 필요 없거든요. 이거 형을 가장 온도 높은 걸 O부터 해가지고 온도 낮을수록 M형까지 간다. 이 색깔을 구분하고 놓으면 O, B, A, F, G, K, M 해가지고 주황색은 뭐 K형이냐 진짜 이런 문제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라고 자꾸 묻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부터 이게 그래서 외우게 시켰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수록 자 O, B 이렇게 선생님 쓸게요. O, B, 그 다음에 fine, girl, 그 다음에 kiss me 해서 앞에만 따면 돼요. O, 그 다음에 B, fine, girl, kiss me 해가지고 멋진 뭐 여성분이요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남자라면 뭐 이렇게 하고 여자라면 또 여자가 여자 뽀뽀하면 또 싫어할 거 아니까 요거를 guy로 바꾸면 되지. Oh be a fine guy, kiss me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데 그냥 다 외워졌죠.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온도 높을수록 파란색 계열이라는 거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온도 높다고 해서 밝은 별은 아니라는 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앞에서 밝을수록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는 건 얘기했었죠. 가까울수록 밝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 온도가 높다고 해서 밝은 별은 아니라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가는 거지 밝진 않다. 온도가 낮더라도 어떻게 돼? 별이 엄청나게 크면 밝게 보여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온도 높으면 밝은 별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많이 나온다고. 관련 없어. 온도 높으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지 밝기랑은 관련이 없다. 밝기는 별에 뭐랑 관련이 있다? 크기. 큰 별일수록 밝다. 꼬마 전구가 요만할 때는 밝지 않지만 꼬마 전구를 만약에 태양만큼 만들었다고 해봐. 태양 크기라고 해봐. 엄청나게 밝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 나오니까 꼭 체크하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모여있는 이제 우리 우주에 있는 은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은하는 이제 별들의 집합인데 이 은하 안에는
별뿐만 아니라 성단, 성운이 있다. 얘네들 특징만 알아두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암기적인 요소예요. 암기적인 요소. 그래서 우선 우리은하. 우리은하는 뭐냐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런 은하를 우리가 우리은하라 그러는데 막대 나선 은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상상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은하를 직접 찍으려면 우리은하 밖에 가서 찍어야지. 사진을 찍으려면 외부에서 찍어줘야 되잖아.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로는 태양계도 지금 벗어나기가 힘든데 무슨 은하를 어떻게 벗어나? 그러니까 외부 은하들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은하 말고 걔네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조합해가지고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막대 나선 은하가 아니었고요. 정상 나선 은하라고 공부했었어요. 정상 나선 은하.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기술이 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아니었다. 잘못 배운 거지. 막대 나선.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는 건 뭐냐면 막대라는 건 이 중심 모양이에요. 이 중심이 막대처럼 낄달았고 나사처럼 이렇게 회오리 치는 이 팔들이 있다. 이렇게 된. 이 다 하나하나들이 다 별하고 성단하고 성운들이 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은하를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암기적인 요소인데 한 문제거리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은하는 전체적인 지름이 이렇게 약 10만 광년이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해주세요. 10만 광년이고 두께는 1.5만 광년.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력으로 그쵸? 1년 동안 간 거니까 빛으로 10만 년이나 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먼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에 이렇게 있으면 태양계에 있으면 은하 중심부터 태양은 약간 이쪽에 쳐져 있는데 이 중심부터 여기가 3만 광년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만 광년? 10만에서 3만 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뭐 산수 문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가 3만이 너무 길게 나와 있네. 어떻든 간에 뭐 이런 숫자는 여러분 교과서 있죠? 교과서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거 외우고 있을까? 안 외우고 있을까? 미쳤습니까? 이런 걸 외우고 있게? 안 외웁니다. 뭐하러 이런 걸 외우고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그 직전에만 보면 되죠. 자, 은하수는 뭐냐면 여름철에 가장 잘 보인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선생님 그릴게요. 지구가 공전을 하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했을 때 낮에는 이쪽을 봐서 아침에는 태양을 보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한 바퀴 자전을 하면서 이쪽을 보죠. 그럼 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름 쪽이 바로 뭐냐면 이쪽에 지구에 위치했을 때거든. 그럼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 되면 얘가 한 바퀴 돌면 우리가 이 위치에 보면 빡빡하게 여기 별들이 은하 중심에 별들이 많죠. 그때가 은하수다. 그래서 이때 은하수가 잘 보이는 게 여름철이라는 걸 체크하고요. 여름철 때 지구 위치는 요걸 알아둬야 돼요. 좋은 시험 문제는 은하수는 언제 많이 보여요? 여름철. 이렇게 한 건 진짜 정말 유치한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주고요. 은하수가 가장 잘 보일 때 지구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하면 어느 걸 고른다? 1번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아침에는 태양을 바라보고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한 바퀴 아니면 반 바퀴 돌아서 밤이 되면 요 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자, 성간물질은 이제 뭐 별 성자거든요. 별과 별 사이 간자에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별이 죽었을 때 그 시체들입니다. 그래서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에 퍼진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때 별들의 잔해. 그래서 가스와 먼지로 되어 있고요. 성운은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성간물질이 뭉쳐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그래요. 반사성운, 방출성운, 암흑성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뭐 부메란 성운, 장미 성운, 말머리 성운 이렇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교과서하고 매칭해서 조금 알아두세요. 그럼 어떨 때 방출이고 어떨 때 암흑이고 어느 때 반사냐? 자, 요거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가스하고 먼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성운처럼 보이는데 얘가 좀 희미해. 요 안에 별이 있어요. 그럼 별빛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얘네들이 뿌옇게 보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뿌옇게 보일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게 되는 이러한 성운, 요 모습이 보이는 성운은 우리가 방출 성운이라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성운이 똑같은 성운인데 너무 진해. 먼지하고 가스가 너무 꽉꽉 차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별이 어떻게 돼? 별빛이 여기서 통과를 못 해요. 통과를 못 한다고? 그런데 별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별이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오거든. 그럼 반사돼서 돌아올 때 여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반사성운이에요. 그럼 아까 봤던 여기에 만약에 별이 없다고 해보죠. 여기에 별이 없어서 별빛이 여기 있지만 여기가 워낙 진해서 여기는 통과 못하지만 이 주변은 없어. 그럼 여기 있는 별빛이 자 빨간색 너무 선생님 진하게 했는데 별빛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통과 못해. 여기 부분은 통과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못 통과해. 그럼 여기는 어둡고 여기 주변은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겠죠? 그럼 여기 뿌옇게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여.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암흑성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주변 보여요. 이게 말무리 성운이 대표적인 암흑성운인데 이 부분은 워낙 지금 성간물질이 꽉 차 있어서 가스와 먼지로 꽉 빽빽하게 차 있어서 별빛이 사방에서 지금 붉은색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 근데 여기만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성간물질이 꽉 차 있다는 얘기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기 암흑성운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런 것들 파랗게 보이는 게 반사성운입니다. 반사성운 튕겨서 나오는 것들. 알겠죠? 그리고 장미성운처럼 돼 있는 건 여긴 바로 이제 방출성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워낙 빽빽하게 있는 상황에서 자 별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무슨 성운으로 보인다? 반사성운으로 보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무슨 성운으로 보여요? 이 별빛이 못 통과하잖아요. 여기는 암흑성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사성운도 되고 암흑성운도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체크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단이라고 해서 별들의 집단이에요. 별들의 집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계성단과 구상성단. 자, 이거는 좀 중요한데 한 문제거리니까 잘 체크해두세요. 구상성단이 먼저 있으니까 이거부터 설명드릴 건데 말 그대로 공구자고요. 구 모양으로 모양상자예요. 별들의 모임은 별들의 모임인데 구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다. 이게 구상성단이고 상계성단은 흩어질 산자에다 개별개자거든요. 모여있긴 모여있지만 그래도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있는 거를 상계성단이라 한다. 구상성단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이거는 늙은 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들의 노인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인정. 그리고 이거는 젊은 별들의 모임이다. 젊은 별들의 모임. 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면은 단체 여행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전세버스 해가지고 막 노인정 앞에 세워놓으면 그 다들 타셔가지고 놀러 갔다가 오시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만에서 수십만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서 하여튼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해요. 노인정에 모이는 것처럼. 근데 상계성단도 모이는 건 좋아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 몇몇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여서 따로 놀러 다니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만에서 수십만, 여기는 수십에서 수만. 훨씬 적은 수예요. 걔 별들이 비교적 듬성듬성하게 모여 있어요. 됐죠? 그리고 색깔을 보세요. 얘네들은 붉은색이에요. 나이가 들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반면에 새파랗게 젊은 애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젊은 별들은 그래서 파란색이라는 거. 그래서 별의 나이가 여기 나오잖아. 많다. 늙은 별들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적다. 젊은 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 분포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은하액과 헤일로. 은하액이 여기 중심입니다. 여기. 그래서 구상성단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성단은 나선팔이라고 해서 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분들이 어르신들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아직은 여기 구상성단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까지 새파란 친구들은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경제 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참 그리고 헤일로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은하에 요 포함되지 않는 요 주변을 헤일로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상성단이 여기 있고 힘 있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독거노인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좀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상계성단들이 나이가 들면 구상성단으로 옮겨지나요? 아니지. 여기 오래된 애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젊은 애들이 있으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늙은 별이 되고 죽은 애들이 여기서 다시 죽은 별이 이제 그 잔애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별들이 탄생되니까 여기가 이제 상계성단이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구상성단이 되겠지만 이 시간은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만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뭐 사람 뭐 인류가 다 멸망할 거야 그쯤 되면. 그래서 그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구상성단 모양과 상계성단 여기 보면 푸른색 빛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 그렇죠? 여기 푸른색 빛 여기 보면 요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상계성단들이 모여 있는 거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얘들도 하나의 별처럼 보이긴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성운들이에요. 아까 봤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반사성운들 여기 있는 게 반사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반사성운들이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블이 외부 은하를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좀 알아내기 힘들었지만 외부는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타원 은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이 안 달려 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중심이 이렇게 팔들이 달려 있는 나선 은하들이 있는데 여기 중심이 동그란 애들을 정상 나선 은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보면 팔들이 달려 있고 중심이 이게 막대처럼 끼다란 애들 그거를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어떤 규칙이 없는 걸 불규칙 은하라고 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핵심은 이거예요. 분류 기준이 뭐냐 이거지. 허블이 뭘 통해서 이 다양한 은하들을 이게 분류를 했냐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놨냐. 답은 하나 외모지. 뭐 은하들의 성격을 알아보겠어. 뭐 얘네들 뭐 번호를 따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해봤겠어. 그냥 모양, 외모에 따라서 분류했다. 그걸 외모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모양에 따라서 분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탄생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 우주는 과연 이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우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이론으로서는 빅뱅 이론,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라 해가지고 빵! 어느 한 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얘가 팽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이런 우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의 증거, 요건 이제 중요한 거 알아두세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거, 요걸 체크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은하들이 계속 멀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빵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빵 터졌다.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은하들이 있을 때 이 은하와 은하들 사이도 퍼져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죠. 멀어졌을 때 여기서 오는 빛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접근하게 되면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멀어지게 되면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선생님이 이제 고등 강좌에서는 자세히 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색 편의하면 알아두세요. 빅뱅 이론에 증거하면은 무조건 뭐 적색 편이다. 은하들이 계속 멀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 문제 중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어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주엔 중심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폭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꽝 터져서 그 다음부터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어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요거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탐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 뭐 설명 뭐 할 내용도 아니고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안 내는 게 좋고 만약에 나올 것 같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여기서도 나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온다 그러면 어느 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라서. 우주 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장비가 있는데 뭐 지상 망원경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우주 망원경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우주 탐사선도 있다. 역사에서는 이게 제일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최초 인공위성은 스푸트니크 1호라는 거 그렇죠? 소련에서 이제 발사한 거죠. 그리고 60년대 넘어와서 이제 달 여기 이제 인공위성이니까 지구죠. 지구 달로 넘어갔고요. 70년대는 행성까지 넘어갔다. 여기까지 하나 템포 끊고 80년대는 이제 정거장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거장 우리 지구 바깥에 정거장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망원경까지 우주 망원경까지 설치했다. 2000년대에서는 이제 화성 탐사 로봇을 이제 보내려고 하고 특히 이제 나로 선생님은 나홀로라고 하는데 나홀로 어디로 날아가서 없어졌죠? 자 어떻든 이 나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든 발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흐름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인공위성 활용은 뭐 기상위성으로서 이제 일기예보나 통신위성으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S를 우리가 뭐 흔히 쓰고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운전하실 때 뭐 그겁니다. 자 우주 기술의 일상에 적용한 거 살펴보면 에어쿠션 운동화 이거 무중력 상태를 이제 활용한 거고
진공청소기도 그렇고 이제 저 달에서 이제 암석 채취할 때 이제 진공청소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썼다. 정수기를 통해서 이제 우주인 식수 해결했고 형상 기억 합금 해서 뭐 인공위성 안테나라던가 화재 경보기도 우주정거장의 연기 감지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우리 일상에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 문명 발달 기여한 과학 원리 해가지고 이거는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 시간. 과학의 역사 시간, 과학사 시간인데 이 5가지 정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요. 이런 문제는 뭐 이 순서 뭐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이제 엉뚱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찾아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불의 이용. 앞서서 이제 선생님이 물리학에 대한 핵심은 뭐였냐면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발전이 시작됐다. 발달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걸 이제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인데 이것도 이제 획기적인 얘기긴 하죠. 그 전에는 지구 중심설이었어요. 천동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 그도 그럴 게 우리 가만히 보고 있으면 태양이 뜨고 지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움직이고 있더라. 그렇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더라. 획기적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세포 발견, 로보트기,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만륜력 법칙. 그렇다면 아까 봤던 지동설 같은 경우 지구가 움직인다며 그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이 힘으로 설명한 게 이제 뉴턴의 만륜력 법칙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해가지고 전기를 다룰 수 있다. 이 전기 역시 에너지였습니다. 불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껏 다루면서 얘네들이 전환이 자유롭다 그랬죠. 이러면서 우리 인류 문명 발달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입니다. 됐죠?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면 인쇄 분야에서는 뭐 금속 활자가 있었고 뭐 책이 대량 생산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교통 분야에서는 증기기관. 옛날에는 뭐 소달구지 타고 말 타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엔진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백신이나 항생제를 개발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합성,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옛날에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뭐 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뭐 병충해도 많고 해가지고 뭐 심어놓으면 뭐 병균들이 다 갉아먹고 다 뭐 썩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암모니아 합성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구 증가의 폭발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는 오늘 나와서 뭐 GPS나 인터넷 등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3학년 과정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잘 마무리해서 시험도 잘 보고 선생님은 또 고등학교 강좌에서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특히 유튜브나 EBS 통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물화생지에 대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에 대한 모든 강좌를 다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 잘 진학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 영위하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